한동대학교 홍신입니다. 그 오후 세션에서는 제가 퍼징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퍼징 아마 잘 어느 정도는 아실 건데요. 뭐 랜덤 테스팅 조금 더 잘한 거 퍼징이고, 시큐리티 vulnerability 찾는 게 퍼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 퍼징 기술 자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약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vulnerability 찾는 거랑 우리가 원하는 이런 로직 에러도 찾을 수 있고 펑셔널리티 에러도 찾을 수 있는 테스팅을 하는 것 사이에 약간 갭이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본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최근 추세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렇게 두 개를 좀 잘 가깝게 해봐야겠다. 퍼징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테스트 입력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피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테스팅 월드로 좀 들고 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는가, 이걸 요즘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막 연구를 시작해서 아직 결과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해오고 있는 연구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재밌게 읽은 논문들 가지고 이쪽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났네. 식사로 가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퍼징에 대해서 리마인드 한번 쭉 드리고요. 뭐 그냥 제가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했던 사례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어떤 면은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아이디어를 썼는데 성능이 좋아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팅 월드에다가 퍼징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는 어떻게 잘 데리고 올 만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 이야기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들을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연구 동향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요거 다 세 개 요거 꼭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레이박스 퍼징 기법은 말은 그레이박스 퍼징인데 넓게 보면 와이박스 테스팅 테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팅을 하는데 소스 코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테스팅을 하겠다는 말인데, 와이박스 테스팅이 왜 필요한가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박스 테스팅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복잡한 프로그램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 복잡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럼 프로그램이 복잡하기만 하면은 테스팅하기가 어렵냐? 그렇지 않죠.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들고 왔던 탑다운 방식의 테스팅 메소돌로지가 잘 서 있으면은 테스트 잘할 수 있고 테스트 입력 좋은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퀘어먼트 모델링 잘하고 디자인 잘하고 거기서부터 착착착착, 결국 소프트웨어 만든다는 거는 어떤 복잡도를 다루는 작업인데, 그 복잡도를 간단한 형태로 떨어뜨리는 그 정보들이 이 설계 단계에서 잘 떨어져 오면은 여기서 웬만큼 귀중한 정보들이 다 발생을 해요. 그럼 그걸로부터 테스트 입력을 만들어내면 테스팅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서 이 컴플렉시티가 잘 매니지가 되면은 사실 코딩 맨 마지막 시점에 있는 코딩 과정도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지기 때문에 이 코드가 이 디자인에 맞는지만 딱 체크를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실 전통적인 테스팅 방법론에서 많이 써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컴플렉스한 프로그램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탑다운 과정을 잘 들고 내려가라, 그게 이제 정설인데, 약간 상황이 바뀐 거예요. 뭐가 상황이 바뀌었냐면은, 굉장히 난해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테스팅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 난해함이라는 게 단지 코드 복잡도에 있다라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결국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라는 게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코드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중요한 설계적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류의 프로그램이 나온 건데,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는 사실 코딩이라는 게 단순한 코드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리퀘어먼트 분석도 하고요, 설계도 하고요, 스페시피케이션 라이팅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델이 어디 있냐, 코드 안에 있고, 스펙이 어디 있냐, 코드 안에 있고, 어떤 종류의 코드는 다른 코드의 얼개 역할을 하고 다른 코드의 어떤 모델 역할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소스 코드를 봐야지 이 나머지 소스 코드를 어떻게 돌리는 게 합당한 건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니지하는 그 많은 종류의 그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 대 컴퓨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비교적 간단해요. 인간 이거 하면은 컴퓨터 이렇게 반응하고, 이 둘 사이의 설계는 비교적 우리가 탑다운으로 쫓아갈 만한데, 컴퓨터 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 소프트웨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둘 사이의 이야기가 좀 복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맷티드 인풋이 날아다니고 데이터들이 날아다니고. 근데 실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보면은 인간이랑 인터페이스도 있지만 그 밑에는 굉장히 다른 기반 소프트웨어들이랑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전형적인 탑다운 모델링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드웨어 디펜던시, 시스템 디펜던시를 개발자가 그때 보면서 자기 나름의 앱스트랙션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걔네들이 어디 남아 있냐면 소스 코드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소스 코드의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박스 테스팅 기법은 뭐 이런 모델 드리븐 테스팅 기법의 어떤 보호 이렇게 서플리멘터리하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요한 새로운 테스팅 기법이고 대체 불가한 테스팅 기법이다. 이렇게 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내용이 아직 우리 SE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배울 때 자자자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 내가 평소에 쓰는 소프트웨어랑 좀 다른데,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랑 좀 다른데, 뭔가 괴리감을 느껴진다, 이런 좀 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UML부터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도 배워야 되고, 코드로부터 테스트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 코드로부터 설계를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와이박스 테스팅 중에 대표적인 게 심발릭 엑스큐션 혹은 컨컬릭 엑스큐션 이런 테스팅 기법이 있고, 또 다른 게 이제 약간 랜덤 테스팅에 가까운 퍼징인데요. 퍼징에 대해서 재밌게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퍼징의 시작, 이게 퍼징도 되게 재밌는 역사가 있는 게 이게 시작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1988년에 위스콘신 메디슨 교수님인 발튼 밀러 교수님이 집에서 이 콘솔로 유닉스 머신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날 번개가 엄청 많이 쳤대요. 근데 번개가 많이 쳤는데 자꾸만 돌리던 유닉스 시스템이 크래시가 잘 나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사람이 과학적인 훈련 안 받은 사람이면 번개가 많이 치니까 프로그램이 죽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아니 번개가 많이 친다고 과전류가 흘러서 유닉스가 죽는 것도 아닌데 번개 치는 거랑 왜 유닉스 시스템이 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음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추론해 보면 평소에 주던 커맨드 입력에서 약간 노이즈, 약간 몇 글자가 바뀌었는데, 아니 평소에는 찾으려고 찾던 버그도 안 찾이던 게 왜 이런 거에 의해서 잘 찾아지냐는 고민을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1번인데 두 번째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갖고 발튼 밀러 교수님이 당시 가르치던 OS 수업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이걸 너네들이 숙제로 한번 하면 좀 버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무서운 포인트고요. 세 번째 무서운 포인트는 학생들은 뭔지 모르고 시켰더니 버그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돌리던 유닉스 유틸리티 3분의 1 이상에서 버그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제 테스팅할 때 우리가 디스오더링도 시켜보고 패킷 드랍도 시켜보고 이걸 이제 퍼징 기법이라고 그 당시 불렀는데, 이거 뭔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해서 이제 퍼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썼던 테스트 입력이라는 게 이런 식의 랜덤 스트링이에요. 이게 뭐냐? 그냥 컨트롤 캐릭터 같은 게 좀 드문드문 있고 이런 걸 던졌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 테스팅하면 탑다운으로 떨어뜨린 테스트거든요. 근데 그런 테스트로는 진짜 찾기 힘든 서브트란 비헤이비어들을 막 발견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법 자체가 신기하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방향의 전환이 생긴 거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면 설계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바텀업으로 할 수 있는 찬스가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테스팅 기법은 잘 됐을까요? 뭐 샬로우한 버그들을 좀 찾아내고 그 뒤로는 이게 좀 찾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 당시 소프트웨어 테스팅 하시던 분이 여기에 크게 주목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게 누구를 주목했냐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겠냐면은 시큐리티 도메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에러라 같은 거라던가 이런 간단한 종류의 폴트를 찾는 데는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전형적인 테스팅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테스팅을 하려면 펑셔널리티를 봐야 되는데 이건 정답을 쓸 수도 없는 테스트 입력을 준다는 거는 전형적인 테스팅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90년 초부터 퍼징 기법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팅 쪽에서는 안 쳐다보고 있다가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계속 보다가 있었는데 몇 개 브레이크스루가 생겼어요.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는 뭐냐면 이제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이라는 겁니다. 뮤테이션, 우리가 아까 방금까지 우리 뮤테이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뮤테이션 관심 가지시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서 그런 일이고요. 대한민국 전국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뮤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뮤테이션이랑 요 뮤테이션은 좀 다른 게 여기서는 프로그램 입력에다가 뮤테이션이에요. 근데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텀업부터 완전 랜덤 디시전을 통해 가지고 입력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입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거의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써가지고 랜덤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딱 주면 아주 되게 뻔하지만 못 찾던 버그는 찾는데 대부분이 프로그램 앞에 이제 그라마 체킹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 그라마 체킹하는 루틴에서 다 이게 리젝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프로그램 저 안에 깊이 있는 비헤이비어까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근데 그라마 체킹하는 것 자체는 좀 테스팅을 해줘요. 근데 이거 침투력이 떨어지니까 이 침투력을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 일단 사용자가 설계한 굉장히 highly constrained 돼 있는 입력을 받아요. 써니 데이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일단 개발자가 어차피 평소에 테스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써니 데이 시나리오들은 프로그램의 다양한 지점까지 일단 얘를 데려다 줍니다.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약간 랜덤니스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침투력을 가진 밸리드 시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을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할 때 백워드 랜더마이즈 테스팅이다. 그러니까 포워드로 랜덤을 통해서 입력을 생성해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패스 자체는 시드 설계된 입력을 가지고 도달을 해놓고 백워드로 거기다 랜덤니스를 섞어가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한 거죠. 요랬더니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두 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지점을 찾은 거죠. 사람은 써니데이 시나리오를 잘 만들고 대신 레이니데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서 사람한테 써니데이 시나리오를 받고 꼼꼼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꼼꼼하다기보다는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는 무심한 컴퓨터가 좀 해라. 이런 모델을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드를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URL parser라고 그러면은 URL 멀쩡한 걸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서 이상한 일들을 시켜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어트리뷰트 네임이 빠진 경우에 버그가 난다. 사람 보고 이 어트리뷰트 네임 빠진 경우를 생각해라고 하면 힘들고 스펙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경우를 막 탐색하는 건 무진장 힘든 일입니다. 근데 무심하게 랜덤리스를 섞다 보면 이런 일들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또 완전 랜덤 스트링을 제너레이션 한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HTTP가 있어야 되고 떡떡떡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깊은 곳으로 데려다 놓은 다음에 침투를 시켜놓고 그 주변을 이제 폭발을 시켜버리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잘 됐고 여기서 한번 립이 있었고 이제 이 립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이 뮤테이션이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뮤테이션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내는 포맷티드 스트링에서 포맷티드 인풋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다양한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집어넣다 보면은 테스팅 탐색력이 너무 높아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걸 했고요. 뭐 딴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조밀한 거, 그래서 원빗을 플립하는 것부터 숫자를 플립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이 평소에 만들어내는 포맷티드 인풋을 가정해서 만들어내는데 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게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인터프리트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바꿔보는 거죠. 방향성 없이 바꿔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테스팅이 잘 되더라 하는 식의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 좀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크로스오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입력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입력을 만드는 보통 이볼루셔너리 컴퓨팅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한번 좋은 발견이 생기면은 걔가 계속 그 파퓰레이션에 남아서 좋은 정보들이 계속 그 이볼루션하는 파퓰레이션에서 이렇게 증폭되고 확증돼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고농도의 인포메이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실제 뮤테이션으로 퍼징을 해보면은 이게 잘 됩니다. 약간 신기하리만큼 잘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입력도 안 줬는데도 이게 잘 됩니다. 이게 왜 잘 될까? 왜 잘 될까요? 이게 언뜻 보면은 뭐 잘 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심벌릭 엑스큐션 같은 거를 쓴다고 하면 잘 된다 하면 그게 좀 말이 돼요. 이게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인터널한 시멘틱스를 인터프리테이션 어느 정도 하니까. 근데 얘는 인터널 인포메이션도 안 보는데 이게 왜 잘 되는가? 우리는 뭔가 속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이게 왜 잘 될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어떤 하이포티시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사람이 굉장히 좋은 초기 시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안 맞으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사람 보고 일단 써니데이 시나리오 몇 개 잘 달라고 하는 거는 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테스팅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야말로 뭐 탑다운 방식으로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은 침투력 있게 주요한 컴포넌트까지 테스팅을 보내는 거는 확보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재밌는데, 프로그램 입력이라는 게 얘들 사이에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런 어트리뷰트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이게 따라야 되고 규칙이 있긴 있는데, 전체 스트링이 하나로 통째로 그 규칙에 의해서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피스와이즈로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일부분을 고치면 전체 프로그램 패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고치면 그거에 따라 딱 클릭되는 일부 컴포넌트가 딱딱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 입력 스페이스에 로컬리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모리에 로컬리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쓸 때 메모리 스페이스가 엄청 크더라도 어떤 코드가 쓰는 메모리 레저는 로컬하게 나눠지고 그게 윈도우가 시프트 한다는데, 프로그램 입력에도 이 로컬리티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입력도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영역만 고치면은 대체로 패스가 유지되면서 일부 컴포넌트만 깜빡깜빡 바뀌는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찾아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안 맞으면 퍼징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짝 고치면 이미 망가져 버려야 되거든요. 퍼징이 잘 된다는 거는 이런 로컬리티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버그들이 대부분 경우에 버그를 찾는 입력과 멀쩡한 입력 사이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버그가 아주 멀쩡한 입력 바깥에 저기 심도 있는 곳에 있는 버그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버그들은 멀쩡한 입력 바로 주변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은 종류의 실수가, 아주 설계로부터 오는 실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딩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입력들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써니데이 시나리오 바로 옆에 이제 버그들이 몰려 있는 거지, 아주 로직 에러로 저렇게 숨어 있는 애들도 있죠. 하지만 걔네들의 수보다 절대 다수의 수들은 비교적 멀쩡한 입력 근처에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뮤테이션 테스팅에서 이해하는 컴피턴트 프로그램 하이포테시스랑도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완전 실수를, 엄청 큰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사소한 실수를 한다. 그 사소한 실수는 멀쩡한 패싱 테스트 케이스 바로 옆에 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하이포테시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테스팅을 할 때 어떤 크리티컬한 밸류들이 있어야지 뭔가 브랜치를 깨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크리티컬한 밸류들을 심벌릭 엑스큐션 같은 걸로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스는 1번, 소스 코드를 그냥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야, 콘스턴트 다 한번 털어보자 해서 바이너리에서 콘스턴트 털어가지고 거기 나온 것들을 갖다 모으기도 하고, 그다음에 써니데이 시나리오로 준 애들 사이에도 이제 키워드들이 막 보이고, 그렇게 털었더니 웬만큼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잘 확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퍼징이 뮤테이션이라는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들이 다르게 말하면 퍼징이 한계이기도 해요. 이 가정에 안 맞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퍼징이 잘 안 맞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입력 전체가 통째로 컨스트레인트 되어 있는 경우, 로컬리티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패싱 아주 로지컬한 버그들이 숨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크리티컬한 밸류 찾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퍼징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퍼징이 잘 되는 이유고요. 근데 이제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만 써두면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단 침투조로 팍 낙하산을 던져가지고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시드로 탁 잡아놓고, 그럼 그 게릴라들이 주변을 조집니다. 두다다다다다다닥 버그들을 한참 잡아요. 근데 그 게릴라들이 처음 떨어진 지점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게릴라들을 그러면 더 많이 뿌려줘야 되나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빈 공간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뮤테이션 퍼징을 하게 되면 커버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 그 다음부터는 한계에 빠지는데, 요거를 이제 좀 계산한 게 뭐냐면은, 게릴라전을 하다가 새로운 길이 보이면 거기서 새로 베이스 캠프를 짓고 거기서 또 게릴라전을 이어가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레이박스 퍼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시드를 사람이 처음 사용자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테스팅하는 과정 가운데 의미 있는 시드가 발견되면 걔를 바로 의미 있는 입력이 생기면은 뮤테이트 되는 입력인데 걔를 이제 시드로 등급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베이스 캠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 탐색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가 의미 있는 입력인지 아닌지, 그 베이스 캠프를 지을 지점인지 말지를 뭘로 판별할 거냐? 커버리지 정보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스 코드 정보를 활용을 해요. 그럼 이거 와이박스 테스팅 테크닉이라 그러지 왜 그레이박스라고 했을까요? 와이박스라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견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이박스 테스팅이면 적용 범위도 짧고 오래 걸리고 힘들고 토이에만 적용된다라는 그 30년 가량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아니고 소스 코드 정보 보는데 거의 블랙박스야, 이런 말로써 워딩을 그레이박스라고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재밌는 건 이거를 리서처들이 이렇게 찾아낸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그냥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다가 기가 막힌 레시피를 찾은 거죠. 특히 그 레시피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베이스 캠프 지을 기준을 뭘로 삼을 건데 이거였어요. 우리는 테스팅하는 사람들은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브랜치 커버리지를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엔 절대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엔지니어가 보니까 브랜치 커버리지 갖고는 좀 어렵고 브랜치 커버리지에다 카운터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해서 어떤 커버리지 매트릭 하나를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이 커버리지를 늘리면 베이스 캠프 저하라고 딱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AFL이라는 툴이 나왔어요. 이름도 아메리칸 퍼지 로비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냥 퍼지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이 좀 토끼 애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걔로 테스팅을 했더니 이제 버그가 막 우수수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보안 쪽에서 이게 이제 거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메모리 에러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익스플로이트를 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 에러 찾는데 퍼징이 거의 스탠다드 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는 해킹은 잘 모르는데 해킹하는 사람들이 뭔가 들어가야 되면 1번 하는 게 일단 퍼징부터 건답니다. 퍼징 걸어놓고 일단 24시간씩 돌리면서 메모리 에러 터지기를 바라고 메모리 에러가 발견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익스플로이트를 설계한다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커버리지 잴 때도 이거 아예 소스 코드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이너리로부터 재는 방식을 만들어냈고, 커버리지 재는 것도 우리가 이 비용이 런타임 오버헤드가 크면 이게 임프랙티컬하는데 그걸 굉장히 오버헤드 적게 재는 방식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의 부담 없이 막 돌아가거든요. 이제 이런 툴들 때문에 보안 쪽에서 이게 굉장히 greatly appreciate 돼가지고 이게 거의 표준화 툴이 된 겁니다. 이 일이 테스팅하는 사람들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사이에 2010년대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퍼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우리가 테스팅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논리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퍼징 알고리즘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퍼징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이런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되게 최근에 들어서야 이거 우리 에세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다음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고, 원래는 그 말도 없고 그냥 다큐멘트 리드미 정도만 있어요. 그거 그냥 소스 코드 보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연구적인 측면에서 좀 난해한 면이 있어요. 일단 얘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시드를 줘요. 시드를 주면은 이게 입력이고 타겟 프로그램 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패싱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뱉어냅니다. 이 패싱 테스트 케이스들은 뭐냐면은 약간 중요한 패싱 테스트 케이스들이에요. 그 중요하다의 기준은 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그다음에 페일링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렇게 뱉어내는데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시드들은 기본적으로 다 패싱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t라는 요 집합에다 집어넣고 이 t라는 집합을 이볼루션 시켜요. 돌려가면서 늘려가는데 뭘 어떻게 하냐면 일단 t를 갖고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이게 p가 아니라 t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t입니다. 이 t를 가지고 일단 한번 얘 커버리지를 잽니다. 이때 어떤 커버리지 재냐? 브랜치 커버리지의 일종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치 커버리지보다 좀 조밀한 브랜치 커버리지에다가 이 브랜치가 몇 번 커버됐는지 카운터까지 붙인 값이거든요. 그래서 브랜치 커버리지보다 좀 스트롱한 커버리지를 재서 일단 이 시드가 얼만큼의 영역을 커버하는지 일단 측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사용자가 끝내라고 할 때까지 이 t라는 게 이게 이제 코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뮤테이션 대상이 되죠. 여기서 아무거나가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나를 꺼내요, 입력을. 그리고 그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뮤테이션을 시켜요. 그 얘를 한번 돌려봅니다. 이래갖고 프로그램이 페일 났다. 땡큐. 그러면 이거 페일링 테스트 케이스 추가를 하고요. 패싱했다. 아쉽죠. 아쉬운데 이제 뭘 보냐면은 야 뭐 좀 베이스 캠프 새로 지을만 한 일이 생겼냐 이렇게 보는 거죠. 베이스 캠프 지을만 일이 생겼냐?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베이스 캠프 이렇게 계급을 올려주는 거죠. 너는 앞으로 콜퍼스가 되어라. 그래서 내가 계속 너를 활용해서 진지를 구축해야겠다. 이 룹을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코퍼스라는 데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데 테스트를 실행시켜보고 가치가 있으면 코퍼스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퍼스 작았다가 실행이 돌아가면 코퍼스가 점점 커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퍼징 알고리즘이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발전이 어떻게 됐냐면은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서 돌리면은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각각 포인트마다 약간 레시피들이 잘 들어가야지 이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야지 성능이 나오는데 그 엔지니어링의 스페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코퍼스를 잘 줘야 됩니다. 코퍼스를 잘 줘야 돼요. 그 의미 있는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코퍼스가 크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뮤테이션의 농도가 약해져요. 뮤테이션을 받는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잘 안 생기거든요. 충분히 뮤테이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반복이 돼야 생기는데 뮤테이션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코퍼스를 다양하지만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 방법인가? 지금 핫하게 연구하고 있는 주제예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코퍼스 컨스트럭션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시드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두 개 거의 같이 설명드렸는데 코퍼스 컨스트럭션에서는 또 이게 죄송해요. 코퍼스 컨스트럭션에서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되는 게 스트럭처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 써니데이 시나리오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라마가 복잡하게 있는 경우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퀵책 같은 거 써가지고 돌리면은 그라마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양한 거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걔를 시드로 넣으면 뮤테이션이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파퓰레이션 자체가 무거워져가지고 이 이볼루션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럼 걔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레프리젠테이티브한 거 몇 개만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시드 미니마이제이션 기법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체 성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연구를 핫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드 하나를 골라서 뮤테이션 하는데 누구를 고를 거냐 이게 굉장히 또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드로부터 시드가 어떤 자기가 도달하는 패스가 있고 걔한테 좋은 정보가 있거든요. 거기다 뮤테이션 딱 했을 때 새로운 좋은 패스가 나올 만한 확률이 얼마인지를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써요. 모델링하는 방법은 1번 히스토리 베이스드. 그래서 여기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애한테는 계속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뭐 보냐면은 얘가 아주 특이한 패스를 갔으면 특이했기 때문에 그 넘어서 또 특이한 일을 할 거야. 이런 어떤 그 특이성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써가지고 이 뮤테이션 누구 할지를 고르는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뮤테이션을 할 때도 그냥 뮤테이션을 하면 별로 재밌는 일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에 맞게 딱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뮤테이션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을 넣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일러를 찾았잖아요. 그럼 페일러를 찾은 거로부터 뭐 배울 게 없을까? 혹은 페일러를 찾은 거로부터 뭔가 전체 퍼징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걸 이제 또 고려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코퍼스 이렇게 늘리는데 이걸 막연히 또 늘리면 코퍼스가 확 커지기도 하고 안 커지기도 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지을지 말지라는 거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디시전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할 때 또 이걸 뮤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뮤테이션 할 때 그 제일 쉽게 커버리지 늘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계속 길이를 늘려가면 커버리가 막 올라가요. 왜냐면은 룹을 돌아가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블로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룹이 많이 돌아가서 가기는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되게 인풋 입력이 피큘리어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부터 재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입력 길이를 짧게 줄이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 데이터 디버깅 기법을 써서 인풋 미니마이제이션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이걸 얼만큼 자주 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인풋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거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게 판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랜덤리스라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써가지고 테스팅 입력이 잘 생기니까 자동화 테스팅 기법을 하던 각종 기법들이 이 판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옛날부터 풀던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테스트 케이스 미니마이제이션, 리덕션, 프라이어타이제이션, 델타 디버깅, 폴트 로컬라이제이션에 심지어 최근에는 이걸 패치 제너레이션이랑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들썩들썩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완전 전체 디버깅 프로세스, 테스팅 프로세스 자체가 총체적으로 자동화되는.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랜덤 테스팅이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랜덤리스를 계속 섞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좋은 일이 생겨요. 저도 뭐 콘컬리 테스팅 계속 연구했었고 우리 한서울 학생이랑 고생 많이 했는데 콘컬리 테스팅 같은 경우 6시간 정도 돌리면은 세츄레이션에 빠집니다. 거의. 그리고 뭐 12시간 돌려도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돌려보다가 6시간 컷 하자. 퍼징은 완전 달라요. 6시간 돌리다가 팍 떠요. 12시간 돌리다가 또 떠요. 24시간 돌리다가 48시간 갈 때 또 뜰 수 있어요. 그래서 퍼징 페이퍼 쓸 때는 기본적으로 24시간은 돌리는 게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합의가 있어요. 그만큼 스케일러블하고 그게 어떤 또 함의가 있냐면은 패러럴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그만큼 굉장히 리니어하게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또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징이 그 심볼릭 엑스큐션을 완전 대체는 못해요. 왜냐하면 심볼릭 엑스큐션에서는 결정적인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브랜치는 아무리 퍼징을 한다고 해서 잘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평범한 많은 브랜치들에 대해서는 퍼징이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입력을 잘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완전 자동화된 테스팅 환경에서 각종 자동화 테스팅 기법들을 다 한번 접목시켜보자 하는 아이디어로 퍼징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지금 당장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화 툴이 있지만 근데 사실 여기서 이거를 그냥 내 프로젝트에다 적용을 하려고 치면 자동으로 완전히 완전 자동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프 더 쉘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발자가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테스트 드라이버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테스트 드라이버의 핵심은 인바이러먼트 셋업도 있는데 이제 어떤 입력을 이제 퍼징 타겟으로 잡을 거냐, 그 입력의 길이는 얼만큼 할 거냐, 이런 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퍼징의 제일 원천적인 한계고 이게 이제 지금 풀어야 될 큰 문제인데 오라클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게 설계된 입력이 아니고 랜덤아이즈한 거니까 익스펙티드 아웃풋을 알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다 그냥 런타임 체커들 붙여가지고 메모리 에러 찾는데 노력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테스팅으로 올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약간 대책이 없고 메타몰픽 테스팅 같은 걸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디퍼렌셜 테스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리그레션 테스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들은 있는데 아직 웍들이 나오진 않고 있고 그룹들이 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관점에서 퍼징 보는 사람들은 요 오라클 문제 쪽을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발자가 해줘야 될 작업이고요. 어설트 잘 넣어주면 되긴 하죠. 어설션 잘 넣어주면 되기는 한데 대부분의 퍼징들에서는 그냥 메모리 에러 찾는데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런타임 체커 붙이면 그만큼 런타임 오버헤드가 붙거든요. 근데 이게 롱런을 돌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런타임 오버헤드가 돌렸는데 10%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어메이징한 거거든요. 메모리 에러 찾는 런타임 체커 붙어가지고 10% 들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런타임 체커 붙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20시간을 돌리게 되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세니타이저를 붙인 버전이랑 안 붙인 버전을 두 개를 각각 바너리를 따로 만들고 세니타이저 붙인 버전은 뜨문뜨문 실행시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소에는 빨리빨리 테스팅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그 C 라이브러리들 같은 경우에 퍼징 돌리게 되면은 속도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초당 2,000번 정도 테스트 실행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다가 세니타이저 딱 꼽으면 그게 한 확 떨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커버리지 차이를 보면은 세니타이저 꼽냐 안 꼽냐 따라가지고 커버리지가 굉장히 상이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런타임 체커는 얼만큼 붙여야 될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뮤테이션 오퍼레이터. 뮤테이션 오퍼레이터 아까 눈 감고 뮤테이션 하는 이런 종류의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들은 툴이 줍니다. 근데 그 포맷티드 인풋을 받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 고치다 보면은 다 그냥 파싱 라이브러리, 파싱 모듈 수준에서 다 리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깊이 보내려고 치면 이 그라마를 이해하는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줘야 되는데 도메인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은 개발자가 자기가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의미 있는 뮤테이션을 해라. 그거에 일단 제일 쉬운 버전이 뭐냐면 딕셔너리를 주는 겁니다. 딕셔너리는 뭐냐면은 입력에서 유의미할 것 같은 크리티컬한 밸류를 그냥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면 걔를 뭐 어떤 값 대신 바꿀 때 랜덤한 값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값으로 좀 바꿔봐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데 실제 프로그램에는 너무 간단한 브랜치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잘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커스터마이즈 뮤테이션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거는 입력의 어떤 구조를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두 개가 리스트로 나왔으니까 이 리스트 사이를 수합해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설계해서 넣어줄 수 있게끔 하는데 도메인에 따라 이걸 사람이 해주는 거는 약간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퍼징 실력 있다 하면은 이제 이런 걸 잘 설계해 줄 수 있으면 이게 퍼징 엔지니어링 그 내공이 깊은 거고, 그게 아니라 랜덤 뮤테이션만 쓰면 좀 못하는 거고, 좀 지금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를 잘 넣어줘야 되죠. 그 시드를 이제 입력의 그라마를 이해해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리그레이션 테스트에서 이제 갖고 오기도 합니다. 이미 리그레이션 테스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수합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넣으면은 너무 커져가지고 이볼루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작게 만들어서 알짜로 만들어서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저 컨피규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타요, 성능에. 그래서 내 이 도메인에 맞는 퍼징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여전히 아트예요, 매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번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거를 해가지고 컨피규레이션을 찾는 게 오늘날 이제 퍼징 엔지니어링의 상황입니다. 근데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할 일이 되게 많죠. 여기서 이걸 체계화하고 사이언티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한번 테스팅해본 경험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역들은 아직 거의 열려 있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툴의 성숙도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11월 12일인가 구글이 클러스터 퍼즈라고 자기들이 대량으로 퍼징을 돌리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걸 라이트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냥 CI/CD, 우리가 뭐 늘 쓰는 CI/CD 시스템에다가 쉽게 붙이고, 그걸 특히 구글 클라우드 쓰면 더 쉽게 붙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네 프로젝트들도 너네들이 알아서 이 퍼징을 24시간 계속 돌릴 수 있다. 커밋 들어가면 무조건 돌리고 할 수 있게끔 하는 툴들도 나오고, 많은 식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보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퍼징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CI/CD에다가 원래 리그레이션 돌리던 거에다가 이제 퍼징을 꼽은 거죠. 요거 하기 위해서는 딱 저런 퍼징 셋업만 넣어주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틀리 빌드 같은 거 할 때 나이틀리 빌드 돼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이제 뭐 12시간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이틀리 빌드에다가 퍼징을 계속 돌리자. 이게 이제 약간 재밌는 게 구글이 그 500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갖고 지구 방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크롬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안드로이드도 만들고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큐리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잖아요. 걔네들이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쓰는데 정작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세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별로 그렇게 시큐리티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들은 그 라이브러리에 뭔가 시큐리티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프로덕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구 방위대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 머신을 25,000대를 써가지고 매일 커밋 나올 때마다 걔를 땡겨가서 자동으로 퍼징을 돌리는 거를 지난 3, 4년 동안 했는데 그 결과 41,000개 정도의 버그를, 페일러를, 이게 듀플리케이션이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자동으로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슈 트래커가 공개가 돼 있어요. 이걸 이제 OSS 퍼즈라고 부르는데 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구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원퍼즈라는 프레임워크로 자기들이 돌리고 있고요. 퍼징 애즈 서비스라고 아예 자기 클라우드에 이제 이걸 돌리는 서비스도 만들었고, 깃랩도 있어요. 깃랩도 자기 CI에 CI 퍼즈라고 깃랩
깔면은 git랩에다가 바로 퍼징 붙이는 서비스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퍼징 알고리즘들도 갖다 만들어서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CI 시장에서 퍼징을 붙이는 게 또 지금 트렌드고 여기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게 오늘날 퍼징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퍼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약간 과장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과장이냐면 이 퍼징이 굉장히 매직처럼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정에 안 맞는 소프트웨어들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퍼징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퍼징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인바이러먼트가 되게 전형적인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그냥 리눅스 위에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설계되어 있는데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던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웹이라든가 이런 데 퍼징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일도 많고 또 한편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한 퍼징 갖고 뭘 해봤냐 했던 것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셉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요. 셉이 리그레션 테스트를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퍼징도 좀 더 돌려보고 싶다 하는 이제 니즈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유닛 퍼징을 돌릴 때 이제 시스템 레벨 퍼징이 아니라 유닛 테스트의 퍼징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생겼습니다. 사실 유닛 테스팅이랑 시스템 테스팅 크게 다르지는 않죠. 유닛 테스팅이면은 펑션에다가 돌리는 거고 시스템 테스팅이면은 스탠다드 입력에다가 돌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거죠. 왜냐하면 테스트 드라이버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닛 레벨에서도 입력받는 게 스트럭처드 입력이 있는데 스트럭처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설계해서 넣어줘야지 잘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짜야 되냐 이런 것들이 약간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산학을 지금 나와 있는 유닛 테스팅, 유닛 퍼징, 유닛 레벨 퍼징 툴인 리퍼저를 써가지고 하나 DB 테스팅을 할 때 좀 적용을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다오 하는 이제 산학 의뢰가 들어와서 그걸 좀 했어요. 해보니까 잘 되는데 지금 퍼징 기술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했나 그걸 이제 해서 최근에 AS 인더스트리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우리 시스템 레벨 퍼징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코드 넣으면은 걔가 인테그레이션 돼서 시스템 레벨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서 얘를 이제 뭐 나이틀리 빌드 정도로 돌리면은 대량의 버그들이 막 생기면은 이제 다음날 자고 오면은 얘가 이제 이슈 트래커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고치는 이런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유닛 레벨로 오면은 유즈 케이스가 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일단 인테그레이션 하기 전에 개발자가 돌려보고 싶은 게 유닛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주기로 돌리는 퍼징이 아니라 굉장히 짧게 마치 런타임 체커처럼 퍼징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코드 체인지 조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 없나 한번 팍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주 코드 체인지를 잡고 버그도 뭐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생깁니다. 요런 유즈 케이스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 유즈 케이스가 뭐가 다르냐면은 시스템 레벨 테스트 드라이버는 사실 시스템이 크다고 하더라도 몇 개 없어요. DB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SQL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몇 개 그렇게 시스템 와이즈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은 몇 개 없는데 유닛 레벨로 치자면은 펑션마다 드라이버 굉장히 다르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레벨에서 이게 오래 돌려요. 그래서 처음에 좀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궤도에 오르면 되는데 유닛 레벨에서는 이걸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닛마다 퍼징 컨피규레이션을 딱 피팅을 많이 시켜줘서 빨리 커버리지가 딱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퀵하게 퍼징을 돌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프레임워크적으로 잘 서포트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퀵하게 스몰 코드 체인지에 대해서 퍼징을 돌려보고 싶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컨피규레이션을 타이틀리 피팅을 시키고 싶다.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일을 했습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는 리퍼저라는 툴을 썼는데 LLVM 그 툴 사실 이게 그 세니타이저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니타이저 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세요? 한두 사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이 세니타이저 한참 만들고 처음에 스레드 세니타이저 만들다가 메모리 세니타이저 넘어갔다가 계속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요즘 퍼징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퍼저가 세니타이저 모듈 안에 있어요. 그 좀 약간 생뚱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그 한 사람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LVM에서 이제 퍼징 돌려주는 인터페이스인데 별거 없고 그냥 LLVM 테스트 1 인풋이 이게 메인이에요. 그냥 메인이고 여기 데이터라고 캐릭터 버퍼가 들어오는데
그냥 여기 퍼징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번역을 해가지고 API 입력 값으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캐릭터니까, 이게 스트링이니까 이 스트링을 그냥 바로 API에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쪼개고 해서 아규먼트로 만들고 뭐 경우의 수도 나누고 해서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즈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API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퍼징 엔진이 그거를 이제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이게 지금 어떤 패스를 가는지를 알고 기가 막히게 퍼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요게 약간 매직이에요. 그런 면에서 약간 우리가 쓰는 약간 그런 심볼릭 프로그래밍 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머신러닝도 요즘 심볼릭 프로그래밍이고, 우리가 심볼릭 엑스큐션도 심볼릭 프로그래밍이고, SMT 설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스펙 주면은 그걸 어떻게 맞출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대충 이렇게 짜주면은 지가 알아서 이쪽 부분을 뮤테이션 하니까 이쪽 커버리지가 들어가더라, 이런 거를 이제 나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데 성능이 잘 나온다.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고민이고 위기 의식입니다. 저도 사실 컨컬리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퍼징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훨씬 너무 간단한데 어떤 브랜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보기 시작했었던 거죠. 좌우간. 그리고 이걸 이제 리퍼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LVM 빌드가 되면 리퍼저 되게 쉽게 들어가져요. SAP 하나가 그 LLVM 빌드를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에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LLVM 빌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리퍼저 붙이는 거는 되게 수월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인프라는 물론 제가 수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월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에서 LLVM 빌드가 있으니까 거기 리퍼저는 인테그레이션을 쉽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 퍼징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 코드를 읽고 그걸 만들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많이 있는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들을 봤어요. 유닛 테스트 케이스 많이 있거든요. 그 걔네들 중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은 애들을 뭉쳤어요, 손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값들이 나오는 걸 파라미터로 바꿨죠. 뭉치고 패스들을 합치고 어설션을 좀 일반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유닛 테스트로부터 하나의 퍼징 드라이버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제 안에 있는 크게 두 개 컴포넌트를 잡아가지고 요거를 좀 잘 만들었고, 그리고 요때 이제 발생했던 요 값들을 시드로 뭉쳤어요. 시드로 뭉쳐서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요거를 좀 쉽게 이걸 이제 좀 체계화해서 이제 얘를 바탕으로 다른 개발자들도 비슷한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볼 수 있게끔 쇼케이스를 만들었고, 그렇게 했던 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작업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좀 오래된 컴포넌트였어요. 굉장히 안정화된 컴포넌트였는데 거기서 신규 결함을 9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9개가 적은 수도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 성숙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결함 9개 찾은 거는 좀 많이 찾은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커버리지는 리그레션 테스트랑 비교했을 때 4.6배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왜 그러냐면 파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싱하는 로직에서는 그 else 구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다 이 예외 처리를 다 탐색을 하기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니까 커버리지가 뭐 그냥 붕 뜨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커버리지에 들어가는 입력이 뭔지를 퍼징 툴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를 추가 확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이랑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듈에 대해서 이런 리퍼저를 붙이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반기에는 뭐였냐면 이게 페일러를 돌려보면 이게 페일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슈 트래커에 붙이는데 좀 또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요거는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여기 SAP에서 퀄리티 엔지니어링 팀이 이쪽 파트를 맡아가지고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퍼저를 좀 계산하는 작업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뭐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냐면은 버전업이 될 때마다 퍼징을 from scratch부터 계속 새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버전 제로에 대해서 테스팅을 6시간 돌렸어요. 시드가 막 생겨요. 버전 제로에서 코드 한 줄 고치고 그 다음 버전이 생기면 앞에 했던 걸 다 갖다 버리고 새로 버징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리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걸 리유즈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좀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라마 오어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넣어주면은 이게 랜덤이 절대 못하는 일을 하긴 하는데 걔 자체 성능은 떨어져요. 그래서 랜덤이랑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쓰면 시너지가 잘 안 나고 서로 효과를 해쳐요. 싸워요, 이 둘이가.
그래갖고 그거를 좀 어떻게 화해를 시킬 거냐. 요 부분에 기술을 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스케줄링 오브 그라마 앤 랜덤 뮤테이터 요 두 가지 기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여드리자면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딴 게 아니라 우리 리그레이션 테스팅 하는 그걸 그대로 했어요. 커버리지 가이디드 체인지 어웨어 리그레이션 테스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버전 넘버 1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퍼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시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캠프를 깔아주고요. 6시간 돌리면 이만큼 확장되고 뭐 예를 들어서 12시간 돌리면 이만큼 확장돼요. 자, 이렇게 테스팅을 했는데 코드 체인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코드 체인지는 굉장히 로컬해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이 두 개 컴포넌트가 추가가 된 거죠. 근데 기존 기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6시간, 12시간 해야지 이제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시간을 이전에 했던 일을 다시 발견하는 데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별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어떤 버전에 대해서 퍼징을 돌리면은 이 생긴 입력들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펑션별로 잘 모아놔요. 그래서 이 펑션에 들어오려면은 이런 입력들로 했더니 이 펑션을 커버하더라. 그러니까 펑션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코퍼스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챙겨놔요. 얘를 갖고 있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버전 체인지가 생기면은 어떤 펑션에 이거 저희 학생이 이거 애니메이션을 붙여놔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가네. 어떤 펑션에 이게 코드 체인지가 생겼는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펑션에 해당하는 시드만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위에 퍼징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체인지 어웨어하게 퍼징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그 체인지 어웨어라는 정보를 뭘로 존재했을 때 시드로 준 거죠. 예, 근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아직까지 이런 기법들이 없었던 거죠. 우리 리그레이션 테스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고 리그레이션 테스팅 예, 유신 교수님도 계시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펑션 커버리지 기준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해서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 16,000초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잡히던 게 이제 수십 분 안에 잡히게끔 이런 식으로 스피드업이 되고 이제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버그를 찾는데 들리는 시간을 4배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빨리 잡히는 버그들 때문에 이게 평균 시간이 많이 안 나오는 건데 체감하기로는 뭐 수십 배 빨라집니다. 아예 24시간 안에 안 잡히던 버그도 커버리지 기준으로 딱 선택해서 시드 넣어주면 바로 찾아지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펑션까지 가는 데가 오래 걸리는데 이전에 봤던 걸 바탕으로 하면은 체인지 조금 생겼으면은 거의 프로그램 동작 변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리치했던 그 베이스 캠프들을 재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할 수 있게끔 프레임워크 짜줬고요. 두 번째는 그 그라마 어웨어랑 랜덤 뮤테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이래요. 랜덤 뮤테이터를 쓰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보고 그라마 어웨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써주면은 얘네 둘이 사이좋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 내가 이거 시드 만들었으니까 네가 한번 뮤테이션 해봐. 내가 이걸 발견했네.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 서로 둘이 사이좋게 살면서 뮤테이션을 잘할 것 같은데 둘이 실제로 돌리면 그냥 싸워요. 그래갖고 그라마 어웨어로 하던 게 갑자기 랜덤이 끼어들어가지고 빡 해가지고 망쳐놓고 그러니까 형님이 막 장난감 성을 쌓고 있다가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와 망쳐놓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도 또 이렇게 동생이 한참 또 재밌게 하고 있는데 형이 와가지고 뭘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망쳐놓고 이게 서로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해보면은 상쇄가 돼요. 물론 어떤 도메인에서는 같이 쓰기만 해도 잘 되는데 어떤 도메인에서는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줬냐면은 스케줄링을 좀 다양하게 했죠. 그래서 인터믹스드라는 거 이거 그냥 두 개 같이 섞어 쓰는 건데 그리고 이게 매력적인 거는 실제 이게 엄청 큰 프로젝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젝트에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없는 거고 실제 툴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인터리빙 한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리빙 하는 스킨 몇 개 짜가지고 좀 뮤테이션을 이렇게 그라마를 생각해서 좀 하다가 랜덤을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 스킴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듈마다 이걸 적절한 걸 골라서 쓰게 해줬더니 이제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랜덤 온리라는 게 까만색인데 까만색이랑 이건 그라마 온리거든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라마 온리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는 일이 달라요. 커버하는 브랜치가 달라요. 근데 절대 개수가 좀 차이가 있고 그럼 이 두 개를 그냥 섞어 쓰면 이게 인터믹스드예요. 섞어 쓰면 좋겠다 했더니 섞어 쓰면 그냥 랜덤에 거의 따라오고 대신 느려지기만 느려져요. 그래갖고 오히려 약간 처져요. 그래서 이제 해준 게 초반에는
그라마 위주로 만들다가 1시간 정도는 확률을 80%는 그라마로 하고 20%는 랜덤 하다가 1시간 포인트 딱 바꾸면 기호를 바꿔줘요. 랜덤 80%, 그라마 20%. 그랬더니 이제 그라마에 누적됐던 게 랜덤으로 싹 이어지면서 이제 립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더라. 근데 이 레시피도 컴포넌트에 따라서 베스트 레시피는 달라요. 어떤 게 그 베스트 레시피를 어떻게 찾을 거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컴포넌트마다 그건 엔지니어들이 잘 찾아서 놓으면은 좋겠다. 이게 왜냐면 유닛이 되게 많으니까 글로벌하게 하나의 컨피그레이션만 찾아갖고는 안 되고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자기 특성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프레임워크를 좀 바꿔주는 작업을 했더니 이제 좋아하셨고 저희 학생은 힘들어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앞으로 이 퍼징 이쪽 방향을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는 거는 그때 우리 사실 학예 세미나 할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인포메이션을 계속 물려줘서 전체 프로그램 프로젝트 와이즈로 옵티미제이션이 좀 되고 어댑테이션이 되게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퍼저 한번 돌리면은 그때 정보를 부산적인 어떤 이 퍼징을 통해서 배운 날리지가 있는데 그 날리지를 재활용을 안 하고 계속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날리지를 트랜스퍼하는 방법이 잘 마련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에서는 그걸 이제 시드로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약간 개입을 했는데 이 두 개를 랜덤이랑 그라마를 어떻게 섞는 게 이 프로젝트에서 좋은 건지에 대한 레시피로 표현된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게 결국 자동화가 돼서 전체 프로젝트가 쭉 라이프 사이클의 퍼징이 계속 그 지식을 재활용해서 이 프로젝트에 딱 특화된 그 컨피그레이션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퍼징 기술들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방식의 또 뭐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연구 테마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기술 연구 동향 좀 설명드리면은요. 이거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레이박스 퍼징을 다시 프레임워크를 제가 한번 들고 들어왔는데 첫 번째 이제 한 가지 분야는 뭐냐면은 이 테스트 드라이버를 완전 자동 생성하자. 왜냐면 유닛 테스팅을 하려면은 시스템 테스트랑 다르게 테스트 드라이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줬나에 따라 유닛 테스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콘컬리 테스팅 할 때도 이게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전에 제 연구실에서 이제 이걸 갖고 잘 했었고 그걸로 이제 툴도 만들어서 회사랑 계속 협업도 했었는데 이거 지금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좀 자동화하려는 최근에 연구 좀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퍼저가 하나만 쓰게 되면 그 퍼저가 골든 솔루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퍼저 여러 개를 깔고 그 걔네들 동시에 쓰면서도 걔네들 사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티드 서칭 이건 뭐냐면 모든 커버리지로 그냥 지금까지는 눈 감고 최대한 진영을 넓히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목적지향적으로 좀 퍼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향적 퍼징을 할 수 있게끔 스케줄링을 하는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뮤테이션하고 테스트 입력을 한 결과를 한번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입력으로 받는 이 입력에 숨어 있는 그라마가 뭔지를 배워서 의미 있는 뮤테이션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감동받은 논문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유닛 퍼징 드라이버 제너레이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닛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게 API 시퀀스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API 시퀀스가 안 맞춰지면은 바로 에러 경우의 수로 빠지게 되고 혹은 걔네들을 또 이게 너무 짧게 만들다 보면 다양한 경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올바르면서도 다양한 메소드 시퀀스, API 시퀀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자동화하려는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퍼지라고 퍼지는 어차피 API 시퀀스라는 거 프로덕션 코드에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프로덕션 코드를 봅니다. 그래서 API를 찾고 뭘 하냐면은 올드 굿 솔루션이죠. 슬라이싱을 해요. 그래서 이 메소드 콜을 쓰는 그 앞에는 뭐 어떻게 셋업이 됐는지 슬라이싱을 해서 이렇게 뜯어냅니다. 이게 약간 카빙이랑도 비슷해요. 카빙은 다이나믹 슬라이싱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술에서는 스태틱 슬라이싱을 썼는데 대부분 간단한 경우에 스태틱 슬라이싱으로도 이게 굉장히 잘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제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프로덕션 코드보다 유닛 테스트 코드, 기존에 있는 유닛 테스트 코드에서 더 뜯기 쉬워요. 프로덕션 코드에는 오히려 이게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들어가 있을 경우가 큰데 유닛 테스트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코드에서 뜯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스태틱 코드, 프로덕션 코드에서 뜯는 기술이 있었고 퍼즈 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테스팅해서 하는 거예요. API 마이닝. 그래서 타겟 코드 프로그램 보고 이 API 불렀으면 이 다음엔 이 API 부를 것 같다라는 디펜던시 모델을 만들어요.
앤드류 제일러 맨날 하던 거예요. 자바 월드에서. 그걸 그냥 C++ 도메인에서 해가지고 메소드 시퀀스 그 모델을 홀출 모델을 마코브 체인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마코브 체인 위에서 시퀀스 만들어내면은 이건 아마 그럴듯한 시퀀스인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API 마이닝 기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안 컨퍼런스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보 스윗인데 G 이보 스윗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보 스윗은 자바에서 이 메소드 시퀀스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메소드 시퀀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퍼징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메소드 시퀀스를 커버리지 가이드로 쭉 만듭니다. 커버리지 가이드로 만드는 걸 메소드 시퀀스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소드 한번 붙여볼 때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커버리지 증가가 안 되는 메소드 시퀀스를 확장은 버리고 커버리지가 늘어가는 방향으로 메소드 시퀀스를 이볼루션 시키면서 길게 만들어 가는데 그때 중간중간 퍼징도 돌려가지고 이 두 개가 공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최근에 발표돼서 얘네들은 다 유닛 테스팅 드라이버를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유닛 버징의 제일 노가다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좀 자동화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 슈어에도 요즘 이쪽으로 사람도 뽑으시고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퍼저들을 공조해서 쓰겠다 하이브리드 퍼징 기법인데요. 이때는 같은 퍼징 툴인데도 컨피규레이션을 다양하게 해서 특장점이 좀 다양한 애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종류의 테스팅 툴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콘컬리 테스팅 툴입니다. 콘컬리 테스팅 툴이랑 퍼저랑 같이 서로 협조를 시켜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도 하고 그다음에 퀵체크 같은 그라마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랜덤 테스팅 툴들도 같이 공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제스트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라마 이제 룰 기반으로 해서 그라마를 만들어내는 테스팅을 한참 돌려서 시드로 확보한 다음에 퍼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라마 파트는 요 퀵체크 같은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퍼징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이제 콜래보레이션 모델을 만들었고요. N퍼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종류의 퍼저를 동시에 돌리되 얘네들 사이에 각자 동시에 돌리되 뭘 공유하냐면은 시드를 넘겨줘요. 그래서 앙상블 아이슬란드 모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시드 나오면은 야 얘가 이거 좋은 거 발견했어 너네도 갖다 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집합이 뭔가 콜래보레이션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겠고 그다음에 이 뮤즈라는 애는 이 콘컬리 테스팅 툴이랑 그레이박스 퍼징 툴 이걸 동시에 쓰는데 이 동시에 어떻게 스케줄링 할지가 매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할 때 최적의 조합이 나오는지를 찾아내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HLF 이것도 이제 퍼징이랑 심몰 엑스큐션이랑 같이 돌리는 기술이고요. 마지막으로 큐피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양한 아주 퍼저들의 컨피규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걔네들 중에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을 찾아내요. 그래서 얘네들 집합으로 수암 어프로치 이런 거죠. 우리 말로 치자면 조그마한 퍼즐도 여러 개 하되 걔네들 사이에서 유니크한 애들로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들어내서 이 콤비네이션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서제스션 해주는 기법입니다. 다 어디서 들어보신 거죠? 완전 새로운 거는 없고 테스팅 월드에서 거의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다이렉티드 서칭은 목적지향적인 퍼징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첫 번째 파마산은 치즈 이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야 모든 커버리지 모든 패스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 에러 나는 보안 쪽에 관심이 있어서 메모리 에러 찾는 게 관심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세니타이저를 한번 돌려가지고요 메모리 에러 생길 것 같은 지점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거기한테 웨이트를 더 줍니다. 그래서 기왕 찾을 거 메모리 에러 없는 부분은 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이렉션 주고 IJSON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얘는 뭐 하냐면은 사용자한테 어떤 패스가 중요한 패스인 것 같은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노테이션을 붙여놓습니다. 여기 내가 가고 싶어. 그럼 그 어노테이션 정보를 보고 그쪽으로 다이렉션을 주는 기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툴 이름은 없는데 뭐냐면 스태틱 분석기를 돌려가지고 내가 목적점을 딱 찍어줘요. 그럼 현재 시드 가지고는 그 목적점이랑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적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 같은 걸 찾아요. 근데 스태틱 분석을 써서 약간 갈 것 같은 애를 찾아요. 그래서 원 바이 원 그쪽으로 접근해 가는데 우리 아는 그 콘컬리 크레스트 툴 안에 있는 CFG 알고리즘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패스 설계하고 가는 거고 사실 저도 콘컬리 테스팅으로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예전에 논문 쓰고 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퍼징으로 들어와 있고요. 톨토이즈 퍼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메모리 에러 관련된 거에다가 이제 좀 주는데 얘는
디픽 프레딕션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코드 패턴을 본다기보다는 코드 컴플렉시티 같은 걸 재요. 근데 메모리 에러랑 관련해서. 그래서 이쪽에 스멜이 안 좋은데 그럼 거기다가 웨이트를 줍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두부죠. 투포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그 어떤 타겟을 주고 딱 찝어주면은 거기에서 거리가 가까운 경로로 점점 접근해 가게끔 해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타겟 지점에도 도달하게끔 이런 다이렉트 서칭 테크닉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풋 모델은 이제 그라마 배우는 건데요. 머신러닝 기술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딕셔너리를 배우는 거, 그다음에 CNN을 써가지고 몇 번째 오프셋을 건드리면 몇 번째 브랜치로 가더라는 이 관계를 CNN을 써가지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다음 뮤테이션 할 때 내가 가능한 빨리 커버리지를 올리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까지 가이던스로 쓰는 거. 근데 이제 대부분이 비교적 간단한 CNN 모델을 쓰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쪽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통해서 좀 더 학습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들이 곧 나올 거예요. 아직 워크숍 수준의 논문들은 있는데 아직 메이저 베뉴에 나온 논문까지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오는 건 없는데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입력 그라마를 따로 안 줘도 자동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그 입력 그라마들이라는 게 사람이 쓰는 포맷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아서 하나의 코퍼스로 만드는 작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NG 파일은 그라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쓰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인데 퍼징이란 주제 안에서 테스팅에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찬스들을 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게 디버깅이랑 지금 당장 활용은 접점은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테스팅 다이나믹 정보를 만들어내는 엔진으로서 또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테스팅하는 입장에서 퍼징 쪽 기술의 발전들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잘 갖다 쓰는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